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밤동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남도 한평군에 가면 고막석교라는 다리가 있답니다. 고려시대에 지어진 이 다리는 730년이 된 장수 다리인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다리를 똑다리라고 부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떡다리라고도 한답니다. 다리 하나에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을까요? 강 건너로 시집간 어느 효성스런 딸과 관련된 고막석교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준비한 옛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 되시길 바랍니다. 효성에 얽힌 다리. 옛날 한 처녀가 강 건너에 사는 총각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시집 갈 생각에 설레이기도 하련만 처녀는 한숨만 나왔지요. 홀로 된 늙은 아버지를 두고 시집을 가려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안악이 되어 자식을 낳고 살면서도 아버지 걱정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이었어요. 신랑은 부역을 떠나고 안악은 아기를 업고 떡을 팔러 장에 갔어요. 장에서 떡을 팔고 있는데 친정 동네에 사는 사람을 만났지요. 어찌나 반가운지 안악은 아버지 안부부터 물었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안하신가요? 웬걸, 병이 들어 석 달도 넘게 누워 계신다네. 동네 사람 말에 안악은 가슴이 아팠어요. 팔던 떡을 사서 아버지께 전해드리라고 부탁했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아버지 걱정뿐이었지요. 남편이라도 와야 아이들을 맡기고 아버지에게 갈 텐데 기약 없이 떠난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사흘, 시간만 흘렀답니다. 하루는 안 되겠다 싶어 안악은 아기를 업고 강으로 나갔지요. 흙다리조차 없는 강은 넓고 깊었어요. 더군다나 한겨울 강바람은 매서웠지요. 그래도 안악은 치마를 둥둥 걷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답니다. 찬 기운이 뼛속까지 파고들어 곧 통나무처럼 온몸이 얼어버렸어요. 겨우겨우 강 한가운데까지 갔지만 몸이 얼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지요. 안악은 이대로 죽는구나 싶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다가온 사람은 동네에 탁발을 다니는 스님이었어요. 얼마나 탁한 사연이 있기에 이 추운 날 강을 건너시오. 어서 가십시다. 스님이 아기를 받아들고 안악을 부축했어요. 그 덕에 안악은 간신히 강을 건넜지요. 안악은 스님에게 인사를 하고 아버지에게로 갔답니다. 몇 년 만에 본 아버지 모습은 말이 아니었어요. 죽 한 그릇 못 먹고 싸늘한 방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며 안악은 밤새 울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지요. 아버지를 당장 제 집에 모셔가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강을 어떻게 건너지? 안악은 속이 탔어요. 지금쯤 남편이 돌아와 자신과 아이들을 찾느라 난리가 났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아버지 걱정에 이웃에게 말도 못 전하고 왔으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러나 방법이 없었답니다. 안악은 잠도 안 자고 밤새 날이 더 추워지길 기도했어요. 차라리 강에 얼음이라도 얼면 건너갈 수 있으니 말이지요. 그리고 다음 날 안악은 강으로 나가봤어요. 얼음이 얼었나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안악은 그만 입이 떡 벌어졌답니다. 강에 다리가 떡하니 놓여 있었거든요.
어젯밤에도 없던 다리가 하룻밤 만에 생긴 거였어요. 안악은 믿어지지 않았지요. 그야말로 꿈 같은 일이었어요. 안악은 당장 짐을 꾸려서 아버지를 모시고 다리를 건넜답니다. 다리가 생겼다는 말에 몰려든 사람들이 안악을 도와주었지요. 다리를 건너자 소식을 듣고 마중 나온 남편이 저만 치서 달려오고 있었어요. 안악은 그제야 한시름 놓았지요. 그 뒤 안악은 친정 아버지를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그런데 안악이 건넌 그 다리는 누가 지었을까요? 바로 강을 건너게 해준 스님이 지었대요. 안악의 효성에 감복해 뚝딱 도수를 부려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리를 똑다리라고 불렀대요. 뚝딱 지었다고 똑다리지요. 또 떡을 파는 안악을 위해 지었다 해서 떡다리로도 불린답니다. 나뭇잎 하나의 욕심. 어느 산골에 장돌뱅이를 하며 먹고 사는 두 친구가 있었답니다. 두 친구는 산에서 칡을 캐서 총을치로 배도 만들고 노끈과 집신, 남학신을 만들어 장에 내다 팔곤 하였지요. 명절을 앞두고 함께 일을 하던 게으른 친구가 푸념을 하였어요. 아이고 여보게, 힘 안 들이고 돈 생기는 법 어디 없을까? 허허, 그런 말 말게나. 남에게 빌어먹지 않고 내 손으로 벌어먹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어서 부지런히 만들게나. 설 명절 하루 전날 두 친구는 그동안 만든 물건을 팔러 장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게으른 친구는 해가 저물 때까지 물건을 한 개도 못 팔았는데 부지런한 친구는 남김없이 다 팔게 되었지요. 여보게, 그게 다 뭔가? 오늘 운이 좋았네. 지고 간 물건을 다 팔아서 명절 셀 음식과 아이들 옷 지을 옷감을 좀 샀다네. 아니, 그런데 자넨 왜 빈손인가? 그 말도 말게. 나는 정말 지독히 운도 없었네. 웬일인지 내 건 쳐다보지도 않지 뭔가. 저런, 안 됐구먼. 그럼 내 것을 좀 나눠줄 터이니 갖고 가서 설을 쐬게나. 친구는 자기가 산 설 음식을 나눠주었어요. 그만두게. 그거 갖고 누구 코에 붙이겠나? 게으른 친구는 자기 친구가 명절 꾸러미를 잔뜩 짊어지고 가는 것을 보자 갑자기 욕심이 났지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산길에 접어들자 뒤에서 돌멩이로 친구를 쳤답니다. 아이쿠! 친구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고 게으른 친구는 친구의 물건을 모두 자기 집으로 가져갔어요. 혹시 내가 제일 친한 친구라고 모두 날 의심하지는 않겠지? 그날 밤 게으른 친구는 자기를 의심하지 못하게 하려고 죽은 친구의 집을 찾아갔지요. 옥랑어머니, 옥랑어머니 잠드셨수? 옥랑어머니. 뉘시오? 옥랑아범 아직 안 왔수? 아직 안 왔소. 그 참 이상하다. 자기 먼저 집에 간다고 한 사람이 왜 아직도 안 왔을까? 돌아올 때가 훨씬 지났는데. 게으른 친구는 시치미를 뚝 떼고 돌아갔답니다. 행여 무슨 일이 생기신 건 아니겠지? 아내는 밤새 기다렸지만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장길을 따라가 보았어요. 그런데 산길에 남편이 죽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이고, 여보, 이게 웬일이오? 당신처럼 착한 사람을 누가 해쳤단 말이오? 아내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남편을 죽일 만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지요.
발이 닳도록 다니며 수소문해봐도 그날 일어난 일을 본 사람도 없어 속만 태울 뿐이었답니다. 그래도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도와줄 사람을 찾아 떠돌아다녔어요. 어느덧 1년이 지나 아내는 남편의 제사를 지내려고 음식을 장만하고 있는데 웬 나그네가 문을 두드렸지요. 계십니까? 니시오? 지나가는 길손인데 날이 너무 추워 불 좀 쬐고 갈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아이고, 추우실 텐데 어서 몸 좀 녹이고 가시지요. 아내는 길손에게 아궁이 불을 쬐게 하고는 한 상 가득 차려주었어요. 아니, 웬 제사입니까? 길손은 음식을 먹고 난 뒤 물었지요. 억울한 사연이 있지요. 1년 전 오늘 저희 남편이 설 음식을 마련하려고 장에 물건을 팔러 가셨지요. 그런데 밤새 기다려도 오시지 않길래 나가보니 그만 산길에 쓰러져 있지 뭡니까. 저런, 정말 안 되었군요. 그런데 혹시 주위 사람 중에 짐작 가는 사람은 없는지요? 남편은 워낙 성품이 올곧고 착해 남에게 원한 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범인 찾을 일도 막막해 아내 된 도리를 못하는 게 한이 됩니다. 그럼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씀해 보십시오. 글쎄, 별일은 없었고 그날 저녁 남편의 친구가 저희 집에 찾아왔었습니다. 그래, 그 친구란 자가 와서 뭐라고 하던가요? 그냥 옥랑 어머니 하고 3번이나 불러서 제가 서둘러 나오니 옥랑 아범 아직 안 왔수 하고는 갔지요. 그러자 길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제야 범인을 잡을 수 있게 됐소. 내가 소장을 써드릴 터이니 관가에 갖다 보이시오. 그를 모르는 아내는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그저 고맙게 여기며 관가로 달려갔답니다. 한밤중에 찾아와 3번씩이나 먼저 옥랑 어머니를 불렀으니 이는 곧 그 집에 남자가 없음을 다 알고 있었다. 그 글을 받아본 사또는 무릎을 쳤어요. 과연 친구를 찾아왔으면 친구 이름을 부르는 게 당연지사인데 그 아내를 먼저 부르다니. 이는 친구가 없음을 알고 그의 아내를 찾은 것이니 친구가 있고 없는 것을 아는 자가 곧 죄인이렸다. 사또는 친구를 잡아들여 문초를 하였답니다. 1년 전 오늘 너는 왜 죽은 친구를 찾아갔느냐? 예, 그 친구가 장에 가서 물건을 잘 팔았는지 궁금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럼 너는 너의 친구가 집에 왔는지 안 왔는지 몰랐더냐? 예, 그렇습니다. 네 이놈, 네가 단근질을 당해야 실토를 하겠느냐? 친구를 찾아갔으면 당연히 옥랑아범 하고 부를 것이지 왜 3번씩이나 옥랑어멈을 먼저 불렀느냐? 네가 옥랑아범이 집에 없다는 걸 미리 안 것이 아니더냐? 예, 아이고 사도나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 욕심 많은 친구는 죄를 자백하고 말았지요. 나뭇잎 하나로 눈을 가리면 태산처럼 큰 것을 볼 수가 없듯이 작은 욕심에 눈이 어두워 친구의 목숨까지 빼앗게 되었구나. 안타까운 일이로다. 그 후로 그 마을 사람들은 욕심을 버리고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았답니다. 송도, 개원. 태조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킨 뒤 조선을 세우고 한양에 성을 쌓아 서울로 삼았답니다. 태조 이성계는 먼저 경복궁을 지었어요. 경복궁은 오랜 세월 동안 지어졌지요.
조선 7대 왕인 세조 때 큰 활약을 한 한명회는 늦은 나이에 경북 궁직이라는 말단 일을 맡았답니다. 오랜 고생 끝에 북악산 아래에 경복궁이 완공되었을 때 축하 잔치가 벌어졌지요. 양반들은 따로 한쪽에 모여 앉았어요. 아, 우리 친구들이 다 모였군. 그러게, 천년만년 우리 조선 영원하여라. 자, 한 잔씩들 하자고. 모두들 돌아가며 한마디씩 하고 술잔을 높이 들어 경복궁 완공을 축하하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인 김에 개를 하나 만들지? 한 사람이 말했답니다. 개? 그거 좋지. 해마다 한 번씩 모여 우리의 친분을 돋우세. 이때 맨 끝에 앉아있던 한명에도 이 소리를 듣고 개에 끼려고 했어요. 개원이 되면 서로 이끌어져서 출세도 빠르고 사대부로 큰 소리 칠 수도 있었기 때문이지요. 나도 개 같이 합시다. 한명회가 용기를 내어서 말했어요. 아니, 지금 자네가 우리와 같은 개를 하자고 했나? 예끼 여보게,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랬다고 어디 될 법한 소리인가? 한명회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자네가 우리 개를 한다면 나는 개에서 빠지겠네. 어딘 나 부끄러워서 같이 하겠나? 나도 빠지겠네. 모여있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짓궂게 말하자 한명회는 그만 슬그머니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한명회는 정말 분하고 서러웠지요. 이때부터 한명회는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답니다. 글 공부를 하자. 열심히 공부해서 내 오늘의 서름을 풀리라. 한명회는 얼마 뒤 과거에 급제해서 임금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신하가 되었답니다. 이렇게 되자 옛날 경복궁 완공잔치 때 한명회를 골려주던 친구들은 가슴을 치며 후회했지요. 아이고, 그 사람의 일이란 참말로 모르는 일이야. 함부로 업심 여길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나 저러나 한명회 대신이 노여움이나 품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네. 이거 잘못하다가 큰일 나겠는걸.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우리 개에 끼워주는 건데. 이때부터 세력과 뒷심을 믿고 마구 뽐내며 남을 업신 여기는 사람에게는 송도 개원이라는 말을 하여 꾸짖었다고 한답니다. 말에서 떨어진 형제. 성종의 왕비인 윤씨는 질투심이 아주 많은 여자였지요. 어느 날 윤씨는 성종과 말다툼을 하다가 왕의 얼굴을 손톱으로 핥혔어요. 이 일로 윤씨는 패비가 되어 사가로 쫓겨났답니다. 대신들은 패비 윤씨에게 사약을 내리라고 했어요. 성종은 어린 세자를 생각해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지요. 성종은 궁리 끝에 모든 대신들을 궁궐로 불러들였답니다. 재상인 허종과 그의 동생 허침은 대궐로 가는 길에 잠깐 누이 동생의 집에 들렀지요. 누이 동생은 관복을 입은 오빠들을 보고 이렇게 물었어요. 오라버니들, 무슨 일로 궁에 들어가십니까? 패비 윤씨에게 사약을 내리는 문제를 의논하러 간단다. 누이 동생은 이 말을 듣고 오빠들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오라버니, 가지 마세요. 아니, 왜 그러느냐? 오라버니, 세자 저하께서 살아계십니다. 저하께서 훗날 이 일을 알게 되시면 무슨 화를 입으시려고요. 허종과 허침은 누이 동생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직골에 있는 다리를 지날 때
일부러 말에서 떨어지는 척 연극을 하였답니다. 두 형제는 다리 다친 것을 핑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요. 회의에서는 패비 윤 씨에게 사약을 내리기로 결정하였어요. 패비 윤 씨가 숨을 거둔 뒤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가 곧 연산군이었답니다. 왕이 된 연산군은 어머니 윤 씨를 내쫓고 사약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조정 중신들을 사형시키거나 귀양을 보내었지요. 하지만 허종과 허침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덕분에 큰 화를 모면할 수 있었답니다. 높은 벼슬보다 아내. 권경희는 세조 때 사람이랍니다. 진사시에 합격한 후에 성종대의 문과의 장원으로 급제하였지요. 처음에 수찬으로 임명되자 대간이 권경희의 아내 김씨의 집안이 미천하다는 것을 들어 논박하였어요. 그렇게 미천한 집안 사람과 인연을 끊도록 하오. 그래야 출세길에 지장이 없을 것이오. 염려해 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오. 장애물이 될 게 뻔하다오. 권경희의 아버지가 그 사실을 듣고 아들을 불러 호령을 하였답니다. 어디 여자가 없느냐? 세상에 흔한 게 여자이니 천한 여자는 버리고 좋은 가문의 아내를 맞도록 하거라. 아버님, 죄송합니다. 네가 어찌 아비의 말을 거역하느냐? 정말 우리 가문을 생각한다면 그 정도의 희생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버릴 수 없습니다. 버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아버지의 노여움이 폭발해서 고함을 치며 나무랐어요. 차라리 뭘 어떡하겠다는 것이냐? 제가 벼슬을 사직하겠습니다. 그게 사람의 바른 도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며느리를 버리도록 핍박하였으나 소용이 없었지요. 권경희는 끝내 사직하여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사람으로서 차마 그런 짓을 할 수 없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10여 년 동안을 함께 가난한 생활 속에서 고생하며 밤낮으로 오늘이 있기를 바랐었는데 지금에 와서 버린다는 것은 차마 하지 못할 바입니다. 그렇게 못할 짓을 해가며 높은 벼슬에 등용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어찌 못할 짓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가난한 선비보다 낫다고 하겠습니까? 눈물로 호소하는 아들의 말을 아버지도 의롭게 여겼답니다. 그리고 고집을 꺾었지요. 오냐, 알았다. 네가 그렇듯 확실하니 더 이상 버리라고 하지 않으마. 아들이 옳다는 것을 아는 아버지는 마음을 돌이켰답니다. 그 뒤에 대간이 또 그 문제로 논박을 해왔지요. 그런데 그때 임금이 대간의 논박을 받아들이지 않고 권경희를 감싸주며 말하였어요. 그만두라. 권경희가 공명을 구하지 않고 그의 아내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니 그야말로 훌륭한 선비이니라. 그 일이 알려지자 권경희의 처가인 김씨 집안에서 일어났어요. 저희 가문은 천한 가문이 아닙니다.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 잡아 주옵소서. 김씨 가문은 조정의 진상을 보고하여 그들의 신분이 미천하지 않다는 것을 밝혔지요. 권경희는 마침내 높은 벼슬에 등용되었답니다. 권경희의 장인은 김치훈인데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정원에 이르렀지요. 권경희는 하정사로 명나라에 가서 중국의 예약을 터득한 바가 많았는데 그가 돌아오자 모두들 눈을 비비고 다시 볼 정도로 학식이 부쩍 향상되었다고 하였답니다.
뒤의 벼슬은 대사헌에 이르렀답니다. 세종과 신숙주. 집현전은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왕실 연구기관입니다. 이름뿐이던 집현전이 제9시를 하게 된 것은 조선 세종 때부터이지요. 세종은 학문을 사랑한 왕으로 왕 위에 오르자마자 집현전을 확장해 인재를 양성하고 학문을 연구하게 했답니다. 어느 날 세종은 늦은 밤에 산책을 하다가 집현전의 불빛이 환한 것을 보았답니다. 세종은 내관을 가까이 불러 말했지요. 집현전의 불이 환하게 켜져 있구나. 가서 누가 무얼 하는지 보고 오너라. 잠시 뒤 내관이 돌아와 말했어요. 전하, 부수찬 신숙주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신숙주가 오늘 숙직을 하는 모양이지. 그러하옵니다. 그렇다면 나도 질 수는 없지. 세종은 신숙주와 경쟁이라도 하듯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정이 훌쩍 지나 새벽이 다 되어갔답니다. 세종이 다시 내관을 불렀어요. 신숙주가 아직도 책을 읽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오너라. 그러자 내관이 집현전에 다녀와 이렇게 보고했답니다. 전하, 신숙주는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세종은 자신이 입고 있던 어의를 벗어 내관에게 건넸어요. 가서 신숙주가 깨지 않게 조용히 이 옷을 덮어주고 나오너라. 다음 날 잠에서 깬 신숙주는 자신의 어깨를 덮고 있는 어의를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신숙주는 세종의 따뜻한 마음에 크게 감동을 받았답니다. 가난뱅이 과거 보기. 옛날 옛적 어느 시골에 한 사내아이가 살았는데 집이 참 가난하였지요. 너무 가난해서 서당에 다닐 형편도 못 되었어요. 그래서 남들 서당에 다닐 동안에 저는 오줌 장군 지고 들에 가고 지게 지고 산에 가고 이랬지요. 그러다 보니 어찌나 글 공부를 하고 싶은지 일하는 틈틈이 서당에 가서 문틈으로 가만히 동양글을 배웠답니다. 그렇게 눈치코치로 얻어 배운 동양글이 남들 옹글게 배운 글보다 나아서 몇 해 동안 배우고 나니 모르는 게 없게 되었지요. 마침 다른 서당 도령들이 과거를 보러 서울 간다기에 저도 따라 나섰답니다. 그런데 가다가 밥도 먹고 잠도 자려고 하려면 노자가 있어야 할 텐데 어디 돈 한 푼이나 있어야지요. 빈 털털이니까 부잣집 도령들 짐을 대신 지고 따라갔답니다. 짐을 지고 잔심부름이나 해주면서 가다가 도령들이 밥을 먹으면 한술 얻어먹고 도령들이 잠을 자면 한 자리 얻어자고 이러면서 갔지요. 부잣집 도령들은 서로 돌아가면서 너 한 턱, 나 한 턱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 가는데 가난뱅이는 빈 털털이니 밥 한 그릇 못 사는 거예요. 늘 얻어먹으면서 따라다니는 게 일이지요. 그러니까 부잣집 도령들이 그만 심통이 났답니다. 하루는 이 가난뱅이를 큰 나무에 매달아 놓고 저희들끼리 가버렸어요. 너 한턱 내려거든 따라오고 안 그러면 오지 말거라. 이러고서 휘잉 가버렸지요. 가난뱅이는 나무에 매달려 울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정승딸이 외갓집에 가느라고 그곳을 지나다가 가난뱅이를 보고 무슨 일로 우느냐고 물었지요. 과거 보러 가다가 일이 이만저만 하게 되어 봉변을 당했노라고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정승딸이 가난뱅이를 풀어주고는
자기가 가지고 가던 음식 보따리까지 내주었어요. 어서 빨리 도령들을 따라가세요. 따라가서 이곳으로 한턱 내고 함께 가자고 말하십시오. 가난뱅이는 음식을 받아가지고 불이 났게 도령들을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한턱을 내니까 도령들도 별 수 있겠어요. 함께 과거길을 가게 되었지요. 부잣집 도령들은 또 서로 돌아가면서 너 한턱 나 한턱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 가는데 가난뱅이는 또 얻어먹기만 하면서 따라갔지요. 그러니까 부잣집 도령들이 또 심통이 났답니다. 하루는 가난뱅이더러 길가 큰 집 안에 있는 배나무에 올라가 배를 따으라고 시켜놓고 가난뱅이가 배 따러 나무에 올라간 새 저희들끼리 도망을 가버렸지요. 너도 노자가 생기거든 따라오고 안 그러면 오지 말거라. 이러고서 가버렸답니다. 가난뱅이는 나무에 올라앉아 울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집이 마침 정승집이었어요. 정승이 잠을 자다가 커다란 용 한 마리가 저희 집 배나무에 올라가 있는 꿈을 꾸었지요. 꿈을 깨어 배나무에 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웬 사내 아이가 울고 있거든요. 무슨 일로 우느냐고 물으니 과거를 보러 가다가 일이 이만저만해서 봉변을 당했노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정승은 꿈에 용을 봤으니 틀림없이 이 아이가 크게 될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짐을 받았지요. 만약 네가 과거에 급제하면 내 딸과 혼이 나겠느냐?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승이 가난뱅이한테 노자를 듬뿍 주었답니다. 가난뱅이는 정승한테 노자를 받아가지고 또 불이 났게 도령들을 따라갔지요. 따라가서 노자를 내놓으니 도령들도 별 수 있겠어요. 함께 갔지요. 그래서 끝내 가난뱅이는 무사히 과거장까지 가게 되었어요. 가서 과거를 봤는데 보기 좋게 급제를 했답니다. 다른 도령들은 다 떨어지고 말이에요. 가난뱅이는 약속대로 정승딸과 혼인을 했답니다. 사실은 정승딸이 본래 조막손이었거든요. 그런데 가난뱅이와 혼인하고 나니 손이 쫙 펴지더래요. 그래서 천생연분이라는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불장이 딸의 사랑이 담긴 쑥부쟁이. 옛날 충청도 한 마을에 가난한 대장장이가 살았답니다. 대장장이에게는 11명이나 되는 아들과 딸이 있었지요. 대장장이와 그의 아내는 매일 밤낮으로 일했지만 늘 먹을 것이 모자랐어요. 가난한 대장장이에게 11명의 자식을 키우는 일은 무척이나 벅찬 일이었지요. 그래도 집안 살림을 모두 도맡아 하고 동생들을 잘 돌보는 큰딸이 있어 마음만은 든든했답니다. 대장장이의 아이들은 모두 쑥을 좋아했어요. 누님, 쑥밥 만들어주세요. 언니, 쑥나물 먹고 싶어. 쑥죽도 해줘. 끼니 때만 되면 동생들은 큰딸을 졸라댔어요. 큰딸은 그런 동생들에게 늘 웃으며 대하였답니다. 그러고는 들과 산을 돌아다니며 동생들에게 먹일 쑥을 열심히 뜯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큰딸을 보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대장장이가 대장일을 할 때 불을 쓴다고 해서 불장이라고 불렀지요. 그래서 큰딸을 쑥을 뜯으러 다니는 불장인의 딸이라는 뜻으로 쑥부쟁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쑥부쟁이는 쑥을 뜯으려고 산으로 갔답니다. 쑥부쟁이가 한참 쑥을 뜯고 있는데
갑자기 새끼 노루 한 마리가 다리를 쩔뚝이며 뛰어왔어요. 쑥부쟁이가 놀라 노루를 쳐다보니 뒷다리에 화살을 맞아 피를 흘리고 있었지요. 살려주세요.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노루는 쑥부쟁이에게 울먹이며 빌었어요. 쑥부쟁이는 수풀이 우거진 곳에 노루를 숨기고는 나뭇가지와 풀로 덮어주었어요.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시 쑥을 뜯었지요. 잠시 후 사냥꾼이 헐레벌떡 뛰어왔답니다. 아가씨, 혹시 노루 한 마리 못 봤소? 아, 다리를 절던 노루 말씀인가요? 맞소. 화살을 맞았으니 아마 다리를 절었을 거요. 그래, 어디로 갔소? 조금 전에 저기 숲속으로 가는 걸 보았습니다. 사냥꾼은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서둘러 숲속으로 뛰어갔지요. 사냥꾼의 모습이 사라지자 쑥부쟁이는 노루에게 다가가 다리를 살펴보았어요. 노루는 화살을 맞긴 했지만 다행히 상처가 깊지는 않았답니다. 쑥부쟁이는 노루 다리에 박힌 화살을 뽑은 다음 쑥을 찧어 상처에 붙여주고는 치맛자락을 찢어 조심조심 싸매주었어요. 고마워요, 아가씨. 절대로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은혜는 무슨, 그보다 조심히 가렴. 노루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사냥꾼이 사라진 반대쪽으로 달려갔어요. 쑥부쟁이는 노루의 뒷모습을 걱정스런 눈빛으로 바라보았지요. 어머, 벌써 해가 지려고 하네. 쑥부쟁이는 그제야 산에 너무 오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뜯어놓은 쑥을 챙겨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어디선가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거기 아무도 없습니까? 쑥부쟁이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달려갔어요. 풀이 무성하게 자란 풀숲을 헤쳐보니 마을 사람들이 멧돼지를 잡으려고 파놓은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보였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쑥부쟁이는 숲속으로 달려가 칡덩굴을 잘라왔어요. 그러고는 칡덩굴을 함정 속으로 내려들어 그 사람을 끌어올렸지요. 끙끙거리며 힘겹게 함정을 빠져넣은 사람은 쑥부쟁이에게 감사의 말을 했답니다. 고맙소. 아가씨가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서 죽었을 거요. 아가씨는 내 생명의 은인이요. 쑥부쟁이는 어디서 본 듯하여 찬찬히 살펴보니 아까 노루를 쫓던 바로 그 사냥꾼이었어요. 쑥부쟁이는 사냥꾼의 말에 얼굴을 붉히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저 노루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정성껏 사냥꾼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지요. 큰 상처가 아니라 다행입니다. 쑥부쟁이가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사냥꾼은 쑥부쟁이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어요. 나는 한양에서 왔소. 그나저나 아가씨는 무슨 일로 혼자 산에 온 것이오? 저는 산 아랫마을에 삽니다. 동생들에게 먹일 쑥을 뜯으러 왔다가 지금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렇군요. 나 때문에 늦어 동생들이 많이 기다리겠소. 내 오늘 일은 잊지 않겠소. 내년 가을에 꼭 다시 오겠소. 그때 와서 은혜를 갚으리다. 사냥꾼은 쑥부쟁이에게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한양으로 떠났지요. 쑥부쟁이는 젊은 사냥꾼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어요. 쑥부쟁이는 식구들을 위해 밥을 지을 때나 빨래를 할 때, 옷을 지을 때, 쑥을 뜯으러 다닐 때도 늘 사냥꾼을 떠올렸어요. 사냥꾼을 생각하면 힘든 일도 전혀 힘들지 않았지요. 어서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어. 쑥부쟁이는
머릿속에 늠름한 사냥꾼의 모습으로 가득 찬 것 같았어요. 여름이 지나고 그토록 기다리던 가을이 왔답니다. 쑥부쟁이는 사냥꾼을 만나려고 날마다 산에 올랐어요. 하지만 기다리고 기다려도 사냥꾼은 나타나지 않았지요. 하루, 이틀, 사흘. 사냥꾼을 기다리는 쑥부쟁이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곧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부풀었어요. 그런데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석 달이 되자 무작정 사냥꾼을 기다리던 쑥부쟁이는 날이 갈수록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들었지요. 시간이 흘러 온 산을 울긋불긋 물들였던 단풍잎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앙상한 나뭇가지에 흰 눈이 쌓일 때까지도 사냥꾼은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쑥부쟁이는 사냥꾼을 잊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사냥꾼을 향한 쑥부쟁이의 마음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았지요. 내년 가을에는 어쩌면 오실지도 몰라. 시간이 지날수록 사냥꾼을 잊기보다 오히려 사냥꾼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깊어져 갔답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 쑥부쟁이의 어머니가 갑자기 병을 얻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답니다. 동생들을 돌보아야 하는 와중에 어머니까지 알아눕자 쑥부쟁이가 해야 할 일이 더욱 많아졌어요. 쑥부쟁이는 사냥꾼에 대한 그리움과 고된 집안일 때문에 몸과 마음이 서서히 지쳐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쑥부쟁이는 이른 새벽에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그러고는 맑고 맑은 옹달샘에서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산신령에게 빌었지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저희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어머니 병만 나을 수 있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쑥부쟁이가 산신령에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노루 한 마리가 불쑥 나타났어요. 몇 년 전에 다리에 화살을 맞고 사냥꾼에게 쫓기던 바로 그 노루였지요. 아니, 너는? 네, 아가씨, 절 기억하시겠어요? 아가씨가 구해주었던 바로 그 노루입니다. 노루는 입에 물고 있던 보라색 주머니를 쑥부쟁이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주머니 속에 든 구슬을 입에 물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쑥부쟁이는 노루의 말에 어리둥절하여 잠시 생각에 잠겼지요. 곧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보니 노루는 사라지고 없었답니다. 쑥부쟁이는 노루가 놓고 간 주머니를 열어보았어요. 그 안에는 노란 구슬 3개가 들어있었지요. 쑥부쟁이는 노루의 말을 떠올리며 구슬 1개를 입에 물고 소원을 빌었답니다. 제발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쑥부쟁이는 마음을 다해 소원을 빌고 집으로 달려갔답니다. 쑥부쟁이가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부엌에서 환한 웃음을 지으며 나왔어요. 시름시름 앓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지요. 찬바람 부는 가을이 되자 쑥부쟁이는 또다시 산으로 올라가 무작정 사냥꾼을 기다렸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다림에 지친 쑥부쟁이는 노루가 주고 간 주머니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사냥꾼님이 약속을 지키게 해주세요. 쑥부쟁이는 노란 구슬 1개를 입에 물고 소원을 빌었지요. 그러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냥꾼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아가씨,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오. 그때 한양에 가서 곧바로 아버님 명에 따라 혼례를 치러야 했소. 지금은 2 아이의 아비가 되었소. 나를 용서해 주시오. 사냥꾼은 쑥부쟁이에게 잘못을 빌면서 자기와 함께 한양에 가서 살자고 말하였지요. 그동안 나도 아가씨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르오. 아가씨가 나와 같이 한양으로 가준다면
아내와 아이들도 다 버릴 수 있어. 숙부쟁이는 자신을 그리워했다는 사냥꾼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하지만 사냥꾼의 마지막 말이 마음에 걸렸답니다. 안 돼, 갈 수 없어. 어떻게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고 내 행복을 바란단 말이야. 그건 결코 진정한 행복이 아니야. 숙부쟁이는 사냥꾼을 그의 아내와 아이들에게 보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고는 주머니에 남아있던 마지막 구슬을 입에 물었지요. 사냥꾼님을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숙부쟁이는 마음속으로 울면서 소원을 빌었답니다. 그러자 사냥꾼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쏜살같이 한양 쪽으로 사라져버렸지요.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도 숙부쟁이는 사냥꾼을 잊지 못했어요. 그저 동생들을 돌보며 매일같이 산에 올라가 쑥을 뜯으며 하루하루를 보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 산으로 쑥을 뜯으러 갔던 숙부쟁이는 그만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숙부쟁이가 떨어져 죽은 낭떠러지에는 쑥을 닮은 이름 모를 풀이 무성하게 자라났어요. 마을 사람들은 숙부쟁이가 죽어서도 굶주리고 있을 동생들을 걱정해 많은 풀을 돋아나게 했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 풀은 연한 보라색 꽃잎과 노란색 꽃술이 예뻤어요. 생긴 모양이 노루가 주었던 보라색 주머니와 노란 구슬처럼 보였지요. 그 뒤로 사람들은 그 풀을 가리켜 숙부쟁이라고 불렀답니다. 석숭의 복. 석숭이라고 하면 99,900석치기 부자요. 고금에 없는 부자 중에 상부자라고 그러는 말이 있답니다. 그런데 석숭이가 본래 그런 부자가 아니었다고 하네요. 젊었을 때는 참 멋한 말로 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하지요. 어찌나 강고하게 살았는지 논밭은 고사하고 변변한 집 한 칸이 없어 나무집 머슴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석숭이가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는데 저도 돈을 좀 벌어보겠노라고 마음을 아주 단단히 먹고 큰 독 하나를 주인 집 뒤안에 묻어놓았지요. 그러고는 사경을 받는 족족 그 독 안에 돈을 넣고 묻었지요. 한번 넣은 돈은 하늘이 무너져도 꺼내 쓰지 않고 이렇게 한 10년 모았더니 독 안에 돈이 가득 찼단 말이지요. 그렇게 되니 이제 머슴살이를 그만두고 독에 든 돈으로 살린 미천을 해서 농사를 짓든지 장사를 하든지 내 힘으로 살아보리라 하고 주인한테 하직을 하고 나왔답니다. 독을 짊어지고 가는데 가다 보니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이 있어서 독을 내려놓고 쉬었지요. 그렇게 한참 쉬고 나서 독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변이 있나? 돈이 한 푼도 없었답니다. 10년 머슴살이에서 모은 돈이 하나도 없었지요. 석숭이 억장이 무너졌어요. 이게 무슨 조화냐 아무리 생각해도 제 복이 없는 탓이지 다른 사단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어가지고야 어떻게 살아간단 말이냐. 석숭이가 생각하다가 대체 왜 이렇게 복이 없는지 염라국 염라대왕한테 가서 물어나 봐야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염라국을 찾아 길을 떠났답니다. 가다가 배고프면 빌어먹고 날 저물면 인가 찾고 이렇게 하염없이 갔지요. 하루는 가다가 날이 저물어 불이 빤한 인가를 찾아가니 젊은 색시가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주인 계시오? 예, 주인 있습니다. 하룻밤 유예 갑시다. 그러시오.
이렇게 해서 그 집에서 하루 묵어가게 되었는데 주인 색시가 저녁밥을 한 상 차려주기에 먹고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젊은 색시가 왜 혼자 사시오? 아이고, 내 팔자는 무슨 놈의 팔자인지 남편을 정해놓으면 죽고 정해놓으면 죽고 하니 어쩌겠소. 내가 지금 염라대왕한테 내 팔자를 물어보러 가는데 색시 것도 물어봐 드리겠소. 그러면 참 고맙지요. 그래서 거기서 잠을 자고 또 갔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허연 영감이 수염이 꽁꽁 얼어가지고 고드름이 되는데 그 꼴로 지게에다 큰 바위를 짊어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있었지요. 영감님은 왜 그러고 있습니까?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네. 내가 지금 염라국 염라대왕한테 내 팔자를 물어보러 가는데 영감님 것도 물어봐 드릴까요? 아, 그러면 좋지. 그래서 또 자꾸 가는데 가다 보니 또 날이 저물었어요. 휘휘 둘러보니 너른 들판에 마을은 없고 어디 수숫강으로 얼기설기 엮어놓은 오두막이 하나 있었지요. 거기로 갔답니다. 주인 있소? 여기서 하룻밤 유해 갑시다. 방이 비좁아 손님 들일 데가 없소만 앉아서라도 하룻밤 유하시려면 들어오시오. 들어가 보니 참 집골이 말이 아니었지요. 수숫강 엮어 친 방 한 칸에 주인 내외와 아들 셋이 들어앉았는데 발 들일 틈이 없었답니다. 왜 이러고 사십니까? 어찌된 팔자인지 집을 지어도 무너지고 집을 사도 무너지니 살 수가 있소? 집이 무너져도 목숨이나 부지하려면 이렇게 수숫강 집에서 산다오. 그거 참 안 되었소. 내가 지금 염라대왕한테 내 팔자 물어보러 가는데 댁내 것도 물어봐 드리리다. 그러면 좋지요. 그래서 거기서 하루 묵고 또 갔답니다. 몇 날 며칠 가다 보니 큰 강이 나오는데 강가 모래밭에서 커다란 이무기가 이리 대굴 저리 대굴 구르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구르느냐? 내 팔자가 기구하여 여기서 천년을 굴러도 아직 용이 못 되고 있다. 내가 지금 염라국 염라대왕한테 내 팔자를 물어보러 가는 길인데 너의 것도 물어봐 주마. 저 강 건너가 염라국인데 그러면 내가 강을 건네주지. 석중이가 이무기 등을 타고 강을 건넜답니다. 강을 건너자 큰 집이 있고 집에 들어서니 높은 마루에 염라대왕이 앉아 있었어요. 석숭이가 염라대왕 앞에 가서 넙죽 엎드려 절을 했지요. 대왕님, 석숭이가 인사드립니다. 그래, 네가 석숭이냐? 네가 올 줄을 알고 있었다. 저는 남의 집 머슴살이 10년에 돈 한 입 못 만져보는 팔자라 대왕님께 물어보러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팔자가 펴질 터이니 걱정 말거라. 남편을 정해놓으면 죽고 정해놓으면 죽고 하는 색시팔자는 왜 그렇습니까? 배필을 못 만나서 그렇다. 마지막 죽은 남편 제사를 지내고 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그 색시의 배필일 것이다. 수염이 얼어서 고드름이 된 노인이 바위를 짊어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산지기로 있으면서 산에 나무하는 아이들 낫도 빼앗고 도끼도 빼앗고 지게도 빼앗아서 그 죄갚음을 하느라고 그렇다. 지나는 사람 100사람한테 지게 지고 절하면 된다고 그러거라.
집을 지어도 무너지고 집을 사도 무너져서 수수깡 집에서 사는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조상 제사를 잘 못 모셔서 그렇다. 이제부터 제삿날이 되면 찬물 한 그릇이라도 정성껏 떠놓고 근신하라고 하거라. 저 강 건너 모래밭에서 승천을 못하고 구르는 이무기는 왜 그렇습니까? 그놈은 욕심이 많아 하나만 있으면 될 여의주를 둘이나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다 묻고는 절을 하고 물러났지요. 물러나서 돌아오는데 강가에 이르니 이무기가 업어 건너려고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염라대왕님이 뭐라고 하더냐? 하나만 있으면 될 여의주를 둘이나 가지고 있어 그렇다고 하더이다. 이무기가 석숭이를 건네주고는 캑캑 하더니 여의주 하나를 토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오색 무지개가 걸리더니 이무기가 그 무지개를 타고 스르르 승천하였지요. 석숭이는 이무기가 토해 놓은 여의주를 주워가지고 갔답니다. 가다가 수숫강 오두막집에 들렀어요. 염라대왕님이 뭐라고 그럽디까? 조상 제사를 잘 못 모셔서 그런답니다. 제삿날에는 찬물 한 그릇이라도 정성껏 떠놓고 근신하라셨소. 또 가다가 바위 짊어진 노인을 만났지요. 염라대왕이 뭐라고 그러던가? 영감님이 산지기로 있으면서 나무하는 아이들 낫도 빼앗고 도끼도 빼앗고 지게도 빼앗아서 그런답니다. 지나는 사람 100사람한테 지게 지고 절을 하면 된다고 그러십디다. 또 가다가 색시 집에 들렀지요. 이제 오시오. 염라대왕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대피를 못 만나서 그렇다오. 마지막 죽은 남편 제사를 지내고 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댁의 배필이라 하셨소. 그래요? 어제가 마지막 죽은 남편 제삿날이었는데 그 뒤로 아무도 못 만났으니 당신이 처음 만나는 사람이요. 이렇게 해서 석숭이가 그 색시 배필이 되어 백년가약을 맺고 살았지요. 그 뒤로는 팔자가 펴서 논밭 사고 집 사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99,900석직이 부자가 되어 살았답니다. 이게 석숭이 부자가 된 내력이지요.